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300여 곳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열흘 넘게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을 만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입은 모든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며 2030 남성을 겨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 등 핵심 인물이 모두 참석하는데 1,80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관계자 40여 명은 화재 경위와 확산 경로 파악을 위해 건물 1층 등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에 이어 오늘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전국 2,000곳이 넘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돼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는 한 혼자서 장 보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지금까지는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자 인증만 하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대형 서점 등 전국 2,003곳입니다. 이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예외 확인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런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접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라도 1인 출입이 허용돼 혼밥도 가능한데 마스크를 쓰고 혼자 장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생활을 하려면은 당연히 마트도 가야 되고 뭐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뭐 너네 안 맞으면은 뭐 앞으로 생활 안 되니까 무조건 맞아 이렇게 강제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백신 접종 완료자조차도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에는 반대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필요하면은 확인해야 되겠지만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방역 패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 17종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집니다. 한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중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 명분가량이 이번 주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2,805명으로 집계돼 전날 집계치 3,102명보다 297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나흘째 800명대를 기록했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7.5%, 수도권은 50.6%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해 하루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이징의 관문인 중국 텐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1,50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도 해외 유입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미국의 누적 환자는
6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베이징에서 140km 떨어진 중국의 4개 직할시 중 하나인 텐진시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1,500만 명의 텐진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街道区指的统一的要求和安排，通过街道、社区还有网格员3级精准的摸排之后，把这个人员按照分时段。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1일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유입이 잦고 확진자가 많이 나온 오키나와현과 히로시마현에 대해 긴급 사태 선언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12일 연속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해외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은 온종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오늘까지 탁한 공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풍경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평소라면 선명하게 다가올 건물들이 겨우 형태만 드러냈습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을 기록하며 포근한 주말이었지만 미세먼지 영향으로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줄이며 대부분 관광지는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뭐 멀리까지 보이죠. 지금 오늘은 상당히 좀 안 좋네. 목이 약간 칼칼해. 평소에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먼지 너무 많이 껴있어서 좀 괜찮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과 충남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발령된 시점이 2월 14일보다 한 달 이상 빨랐습니다. 작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8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동풍 기류 유입이 많았고 중국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공기가 정체된 데다 외부에서 먼지도 많이 유입됐습니다. 밤부터 북서풍을 따라서 국외 미세먼지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공기의 흐름이 약하니까 빨리 빠져나가질 못하고 오늘도 수도권 등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부터 점차 옅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안철수 후보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홍을 수습한 윤석열 후보도 재정비를 하고 있죠. 이 두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의 마트 장보기에서 시작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소식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 기자 먼저 이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크게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업체 서던포스트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만약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 안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이면 42.3% 대 28.9%로 안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크게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34.4% 대 33.6%로 초접전 양상을 벌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야권 입장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다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조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이 영향을 좀 줬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가 진행된 건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가 이루어진 직후입니다. 갈등이 봉합된 상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특정 정치적 상황이 여론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이준석 갈등의 선대위 내부 문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일정 부분 옮겨진 부분은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갈등이 봉합된 뒤에는 이른바 이준석 표 공약의 질주로 윤 후보의 공약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만큼 누가 단일화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있느냐의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 중 최근 관심을 받은 게 이 마트 장복이었습니다. 이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일단 최근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해시태그로 멸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올려서 논란이 된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던 중에 윤석열 후보가 정 부회장의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에 가서 장을 봤었죠. 여기에 윤 후보가 산 게 달걀과 파, 멸치, 콩인데 윤 후보가 SNS에 이를 줄여서 달파 멸콩이라고 썼었죠. 여기서 달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뜻하는 문파 또는 비하적 표현이 문파를 의미하고 멸콩은 멸공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확산이 된 건데요. 윤 후보의 또 AI가 이 논란의 단어를 언급하기도 한 만큼 이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마땡, 위키우는 쓱땡에서 주로 장을 봅니다.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나경원 전 의원도 SNS에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는 장면을 올린 뒤 달파 멸콩, 멸공이라는 단어를 써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도 멸공이라는 단어를 썼군요. 결국 윤 후보가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을 의식해서 쓴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윤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는 정 부회장이나 멸공 논란을 의식한 게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만들어진 확대 해석일 뿐이라는 건데요. 멸공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나온 이슈를 가지고 잘 해보려고 언급한 거지 당과 특정 의견을 같이 한 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으로 촉발된 관심이 윤 후보에게도 같이 오는 거를 반기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 어제 MBN 시사 스페셜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또 즉흥적인 유희를 즐기는 그런 가벼움이다. 또 김태년 의원은 중국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용진 부회장은 반응이 어떤가요? 네, 논란의 당사자죠. 정용진 부회장은 이런 여권의 반응에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달파멸콩 논란을 일베놀이라고 표현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글을 SNS에 태그한 뒤 리스펙, 존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날 비난할 시간에는 좌우 없이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에 윤석열 후보도 신년 기자회견을 잡았다면서요? 네, 윤 후보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선거운동 방향과 국정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후보가 그간 내세운 공정과 상식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될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코로나19 극복 방안부터 부동산, 일자리 정책, 청년 문제, 외교안보 문제까지 윤 후보의 지도자로서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아리 공장을 회견 장소로 잡고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국민 대도약 시대 구상을 밝힌 바가 있었죠.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내일 경제정책 기자회견을 또 열어 맞불을 놓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상징인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30년 넘게 민주화에 헌신한 고인에 대해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는 독재에 맞서는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평범한 주부였던 배은심 여사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998년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벌였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이 결성한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창신동 하늘섬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늘 함께 싸우러 다녔지요. 배 여사는 며칠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다시 쓰러진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례는 내일까지 사회장으로 이어지며 배 여사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1,80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가 입증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총 5명입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과는 달리 피고인 모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최소 1,827억 원에 달하는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정 회계사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관건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금전 지급 약속과 범행 공모 정황 등 범죄 혐의 대부분이 이 녹취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두고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상자도 많아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일요일 아침 뉴욕시 브롱크스 19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시간 만에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돼 불길을 잡았으나 희생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32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6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 horrific, painful moment for the city of New York. 화재는 2층과 3층의 한 복층 아파트에서 시작돼 건물 전체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19층 아파트 대부분 층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mpletely unusual. Members found victims on every floor in stairwells and were taking them out in cardiac and respiratory arrest. 아파트는 1972년에 준공됐으며 12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1990년대 이후 뉴욕에서 가장 큰 화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의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40여 명과 함께 화재 현장을 감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부터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틀 전 강원도 화천의 한 국도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뒤집혀 육군 부사관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원주에서는 빙벽을 오르던 50대 남성이 줄이 끊어지면서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SUV 차량이 도로 위에 뒤집혀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힌 겁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육군 모부대 소속 20대 부사관 4명 중 3명이 숨지고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리 교각 앞에 있는 네모난 돌 거기를 충격을 한 거는 맞고요. 나머지 수사는 군 수사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같은 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사건 기록을 군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폭 200m, 높이 100m가 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원도 원주의 아이스파크 빙벽입니다. 그제 오후 50대 남성이 빙벽을 내려오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3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말 한 마리가 도로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부산의 한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인데 도로를 질주하다 마주오던 차량 2대와 부딪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제 오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간 충돌 사고로 실종됐던 선장이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3층짜리 건물 지하 1층 음악 교습소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대형 산갈치가 해안 방파제에서 낚시꾼에게 잡혔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강원도 강릉 금진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낚시꾼이 길이 3m 크기의 산갈치를 잡은 건데요. 생김새도 기이하지만 무게도 만만치 않아 낚싯줄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산갈치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서식하는 심해 어류로 갈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이런 심해어들은 지진을 예감하고 해수면 위로 올라온다, 대지진의 전조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심해어의 출현과 지진은 과학적으로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에 이끌려 공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본 남성분들 있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죠. 지금은 만 5세의 아이는 보호자와 함께 남아는 여탕에, 여아는 남탕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1살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조치라는데요.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11살 아들도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갈 수 있었던 일부 지자체들이 혼육 가능 연령을 6세로 하나둘씩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혼육 제한 연령을 대략 7세로 변경한 데 따른 건데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지만 일부 어머니들의 자식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파키스탄에선 눈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수천 대의 차량이 폭설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 21명 이상이 차 안에서 숨졌는데요. 이틀간 현지에 눈이 내렸는데 12만 대 이상이 인구 2만 6천 명의 소도시로 몰려들면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뒤늦게 차량 진입 통제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차량 수천 대가 도로 위에 갇혔고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 사람들은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결국 어린이 9명 등 21명이 동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의 한 협곡에서 거대 바위가 관광보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0명이 다쳤고 5명이 사망, 20명이 실종됐는데요. 사건은 지난 8일 미나스제라이스주의 푸르나스 협곡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바위가 인근 지나던 관광보트 3척을 덮친 건데요. 브라질 당국은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절벽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절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바위 조각이 보트를 향해 떨어졌다는데요. 소방구조대와 다이버들은 헬기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A씨.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내면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가족 등의 동료와 기대에 부응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까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잠시 종교적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부터 정기 집회에 참석하는 등 다시 종교 생활에 집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정식 신도가 되는 침례 전부터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려고 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침례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양심을 소유해 있는지 개인의 구체적인 부면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진실한 신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앞으로 4년 뒤 2026년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땅에 못 묻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정책인데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한 해 허용된 쓰레기 매립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최대 16일까지 쓰레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벌칙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은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는 쓰레기 양은 한 해 337만 톤입니다. 5톤 트럭으로 나른다면 무려 66만 대 분량입니다. 쓰레기 줄이기가 화두가 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앞으로 4년 뒤인 2026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수도권의 쓰레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전부터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수도권 58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한 해 묻을 수 있는 쓰레기 한도를 정한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 58곳 중 43곳이, 지난해는 33곳이 총량제를 위반해 일정 기간 반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자 공사는 올해부턴 총량 위반 지자체의 반입 금지 일수를 현행 최대 9일에서 16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0% 이상 이제 계속 초과하면 이제 열흘간 반입 정지. 그러니까 휴일까지 껴서 최장 이제 그 정도 될 거라. 아울러 총량 초과 시 가상금 부과율도 매립 수수료의 최대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줄이기에 아직 공감대가 약한 상황에서 반입 제한이 강화되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라면 아마 영어로도 말을 걸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연구진에 따르면 반려견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7마리에게 스페인어와 헝가리어를 들려줬더니 모두 각 가정에서 쓰는 언어에만 관심을 보였고 처음 들어본 언어에는 뇌가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언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밝힌 첫 연구라고요. 반려견이 정말 내 말을 알아듣는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연구 결과가 더 반가우실 것 같네요. 이번에도 놀라운 동물 소식입니다. 보송보송한 아기 새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의 탄생이 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네요. 미국 마이애미의 한 동물원에서 새끼 흰머리 수리 3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이 소식이 더 반가운 이유, 바로 태어나기 직전 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우리가 무너져 급히 새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새끼들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독수리는 새끼들이 다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드물다죠. 덩치가 가장 큰 새끼가 다른 새끼에게 피해를 주며 심지어 물어 죽이기도 한다는데 어려움 속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두 오순도순 잘 지낸다네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적합한 새로운 이동 수단이 포착됐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건 물론이고 기름값도 아끼고 운동까지 할 수 있다는데요. 러시아로 가보시죠. 보라색 외관이 눈에 띄는 이것. 언뜻 봐선 소형차 같기도 한데요. 실은 자전거랍니다.
러시아 톰스크 지역의 한 남성이 자전거에 바람막이용 틀을 달아 만든 건데요. 앞엔 바퀴가 2개 달려 안정성을 확보했고 브레이크 등의 방향 지시 등까지 있습니다. 간혹 눈더미에 파묻혀도 이렇게 한 손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무려 4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끄떡없었다는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혈 시위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천 명 이상을 체포하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동반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제됐던 알마티 거리에 다시 일반 차량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총소리가 멎으면서 문을 닫았던 대형마트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사상자를 낸 카자흐스탄 유혈 사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를 포함한 평화유지군의 투입으로 반정부 시위가 대부분 진정된 겁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위 가담자 6천 명가량을 체포했고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위대와의 충돌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혈 사태로 총 164명이 사망하고 2,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점과 은행 등이 공격받으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Воровали все то, что под руку попадается. Обувь, одежда, косметика там. Разгромили банкоматы, вытащили деньги, технику. Все то, что не могли унести, просто сломали.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대테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알마티에 계류 중인 여객기가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 유영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김연아 키즈에서 한국 피겨의 에이스로 성장한 두 선수. 베이징에서 펼칠 연기가 기대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쿼드러플 토록과 살코로 이어지는 고난도 연속 4회전 점프를 성공한 차준환. 후반 막판 체력 저하로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고난도의 연기를 선보인 차준환에게 국가대표 선발전 1위는 문제 없었습니다.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인 15위를 차지한 차준환은 베이징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더 깨끗하고 더 실수 없는 경기를 또 제가 후회 없는 경기를 좀 펼치고 싶습니다.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유영도 4년 전 나이 때문에 평창에서 뛰지 못했던 아쉬움을 베이징에서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첫 올림픽이 정말 믿기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자리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차준환과 함께 4회전 점프를 성공한 남자부 이시영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2위를 차지한 김예림도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도전합니다. 김연아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김연아 키즈들의 금빛 질주는 다음 달 8일 베이징에서 시작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도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과 함께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미세먼지도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3.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시기에 먹으면 좋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즐기는 과일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귤은 겨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철 과일인데요. 귤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P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P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좋고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 석류와 딸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몸의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특히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과일로 맛과 건강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